누리호가 945초 동안 완벽하게 날아오르며 민간 우주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 11분 동안 교신했습니다. 국내 기업 300여 곳 참여로 개발된 누리호는 성공까지 12년이 소요됐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하고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김두관 의원을 만나 당대표 출마 시 도와달라며 권력은 당대표에 집중돼야 한다는 뜻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징계 심의는 내일 저녁 열립니다.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분양가를 최대 4% 올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 수백 명이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경찰서를 찾아 단속 차량 번호를 수집해두기도 했습니다. 황선우가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또 썼습니다.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 앞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022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우주도전 역사에 기록될 날이 됐습니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마침내 점으로 변하는 순간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린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만으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역사적 순간의 현장에 장혁수 기자가 있었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누리호.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목표 궤도인 700km를 통과해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까지 차례로 사출되자 관제센터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려했던 날씨도 강풍이 잦아들며 발사에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닷새 전 결함이 발견됐던 산화제 탱크 센서도 1차 발사 때 조기 연소 종료된 3단 엔진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발사 1시간 10분 후 누리호는 성공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 역시 성공 소식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립동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실용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내일 새벽 3시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을 통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첫 성공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 이번 2차 발사는 주어진 임무도 많았습니다. 1차 발사의 실패를 극복해야 했고 진짜 위성을 탑재한 만큼 실제 정보 교환도 가능해야 했습니다. 목표 궤도 도달부터 위성 교신에 성공하기까지 긴박했던 순간순간들을 오현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시작부터 순조로웠습니다. 발사 2분 3초 뒤 1단 엔진 분리. 3분 47초에는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이 떨어집니다. 4분 29초. 2단 엔진이 임무를 마치고 3단 엔진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10분간 비행하며 고도 700km에서 성능 검증 위성을 목표로 했던 초속 7.5km의 속도로 올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형 위성까지 분리하며 누리호는 945초 동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하는 고도와 속도에는 정확하게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차 발사 당시 산화제 탱크에 균열이 생겨 3단 엔진이 일찍 꺼지는 바람에 모형 위성이 원하는 속도를 얻지 못했는데 8개월 만에 기술적 보완에 성공한 겁니다.
발사 42분 뒤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 11분간 교신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임무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8일 뒤부터 4개의 큐브 위성을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떨어뜨려야 합니다. 위성들을 이렇게 사출해 가는 과정은 전 세계 지금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손으로 전부 다 설계하고 검증하고. 누리호는 2027년까지 4번 더 쏘아 올립니다. 반복적 성공으로 기술 신뢰도를 쌓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았겠지만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고흥우주센터 인근의 전망대와 해변에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현장에는 박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누리호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1시간 뒤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를 키우고 나면 꼭 한번 같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왔고 성공하는 까지 보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누리호 발사대가 보이는 전망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돗자리를 펼치고 누리호 발사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5시간 정도 기다릴 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좀 편한 자리 그리고 그늘 있는 자리 좀 그걸 생각해가지고 좀 짐도 많았고요. 전망대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찾아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염원했습니다. 전망대 인근의 해변에도 시민들이 몰려들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응원했습니다. 위성과의 교신도 성공하는 것을 기원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닌 데이터를 얻는 그런 배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에 한 걸음 더 도약할 뿐만 아니라 우주 강국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개발 시작에서 발사 성공까지는 12년 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내 민간 우주기업 300여 곳이 참여했고 2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오는 8월에는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가 발사됩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처음 시작된 누리호 프로젝트. 개발 기간만 12년 3개월, 1조 9,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누리호의 심장격인 은빛 엔진, 75톤의 액체 엔진은 누리호가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게 국내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발사체 엔진은 좀 더 극한의 상황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확고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180여 차례의 엔진 연소 시험은 물론 무게 200톤의 누리호를 붙잡고 연료를 공급해준 48m 높이의 발사대도 국내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300여 개 기업에서 5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의 기술과 땀이 섞인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도 한 발 다가갔다는 평가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 시대를 연 누리호. 8월에는 달 탐사를 위해 개발된 궤도선 다누리가 우주 탐사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죠. 행정안전부에 경찰을 지원하고 감독할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문제 말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고 경찰로 넘어오게 되면서 경찰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해 왔는데 오늘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부터 전하고 관련한 논란은 이어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소위 경찰국 신설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청장을 지휘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없어 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이어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지휘와 인사 등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임용 제청권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그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권고안에는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자문위가 권고한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 제도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거라며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전정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지역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은 자문위 권고안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민주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는 경찰 내부망에 권고안대로라면 행안부가 경찰 감시와 통제 기구가 될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이 나온 뒤 간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은 민주성과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면서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고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견제 기능을 해온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고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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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가 권고한 대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 경찰이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두 기관 사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번 논란은 사실 검수완박 논란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가져가게 된 만큼 정당한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반면에 과거 치안본부 시대로의 회귀라는 반발도 만만치가 않죠. 일단 정확한 내용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갖게 된 권한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네, 경찰 권력은 최근 들어 점점 커져 왔는데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데 이어서 올 9월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4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곧 넘겨받게 됩니다. 오는 2024년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도 넘어와서 간첩 수사도 맡게 됩니다. 인력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이 수사 정보는 물론 물리력까지 갖춘 대규모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거라 경찰 안팎에서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경찰도 당연히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소위 경찰국이라는 걸 만드는데 경찰이 반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 등을 행사하게 되면 독립성이 침해되고 권력 눈치 보기가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과거 경찰이 내부부 산하 치안본부로 있을 때 정권의 입김 때문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경찰 수뇌부는요, 총경 이상은 청와대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행안부로 가게 되면 정권에 완전히 예속되는 거를 이제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 피해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또 경찰은 행안부의 직접 통제 말고 경찰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하명 수사의 폐단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네. 행안부 내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이 권고의 논리는 뭡니까? 수사권이 없었던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독립성이 우선순위였지만
수사권을 확보한 현재의 경찰은 견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특히 우려가 제기된 인사권의 경우 기존엔 고위 경찰 승진 인사에 청와대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데 비해 이번 권고안에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경찰이 통제기구로 주장하는 경찰위원회는 그동안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형식적 기구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에서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를 여러 가지로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경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과거 치안본부와 달리 지금은 경찰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검찰국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논리군요. 네.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나라들은 이제 경찰 조직을 여러 개로 나눠서 권한을 분산하고 있어서 국내 상황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내무부 소속인 국가경찰과 지자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또 독일은 주경찰과 연방경찰로 분리돼 있는데 각 주마다 독자적인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연방경찰과 주경찰을 비롯해서 마약, 증권 등 종류별로 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비대화된 경찰 조직을 두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중앙 통제가 필요한 국가경찰과 독립성이 보장된 자치경찰로 나눠서 권력 집중의 부작용은 좀 줄이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두 차례 선거 패배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결국 당권 도전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나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표가 되어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의원들과의 접촉을 시작한 이재명 의원은 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 의원을 만났습니다. 대선 패배 뒤에도 이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상임고문밖에 없다 해서.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에 나가면 앞장서서 세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의원 측은 출마 의사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엔 또 정당인 국민의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난 주말 첫 지역구 공개 행사에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친명계의 룰 변경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당, 또 당원 조직이 단단한 정당, 그게 진정한 민주정당이고.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내일 이 의원을 포함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릴 계획입니다. 이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당내 갈등은 더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어제 이 시간 말미에 전해드린 최강욱 의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두고도 민주당은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징계라며 반발하며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고 일부 의원들도 최 의원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약했다는 주장도 있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안민석 의원은 최 의원을 손흥민에 비교하며 월드컵을 앞두고 골잡이를 집에 보낸 꼴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다독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당원 게시판엔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글이 10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리심판원 명단이라며 엉뚱한 의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문자 폭탄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아쉽다며 철험의 해체와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교수도 자신은 이재명 의원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성희롱에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린 민주당은 완전히 썩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도 소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 개최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과연 어떤 수준의 결론이 내려질지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당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죠. 이 대표 징계까지는 그래서 가지 않을 거란 전망과 이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물러나게 될 거란 전망이 아직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수선한 여권의 분위기는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도 이준석 대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고도 강하다는 입장은 여전하신 거예요? 예. 향후 어떤 대응이 있다든지. 저는 출석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내일 윤리위에 맞춰 호텔 출입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 성희롱 발언에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되는 만큼 녹취와 각서까지 공개된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징계 이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누가 문제를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 그것만 갖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원 당규에 따라 임시 전당대회를 열게 되는데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새 대표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고 내년 6월엔 새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합니다.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잔여 임기 승계 조항을 없애고 2년 임기의 새 대표를 뽑아 2024년 총선 공천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보면 임대차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우선 집주인에 대한 혜택을 늘렸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는 2년을 살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세입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전월세 대책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먼저 손댄 건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전세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인데요. 집이 많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등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줬는데 이 주택가격 기준을 없애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까지 혜택을 확대한 겁니다. 세입자들이 불가피하게 쫓겨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등기 직후 최소 2년에서 5년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것도 처분 직전까지 살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서민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한도도 모두 늘려줄 계획입니다. 또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월세 세 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리고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임대 매물이 늘어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 대책이 빠진 점은 한계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임대차 3법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곳곳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이 기약도 없이 멈춰섰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분양가의 각종 비용이나 자재값 등을 더 반영하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지선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이문동의 재개발 추진 지역. 평당 예상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에 그치면서 일반 분양 일정을 미뤘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기자재라든가 건축자재라든가 인건비도 다 올랐는데.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적용했습니다. 고분양가를 막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양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운용에 필요한 실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건축비도 일부 자재가 급등하면 수시로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가 포함되는데 건축비와 가산비를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분양가가 최대 4% 오릅니다. 여기에 그동안 부동산원이 전담했던 택지비 평가에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보통 500, 한 20, 3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공사비가 더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매머드급 단지인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형의 분양가가 고작 2,500만 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한국은행이 불과 한 달 만에 물가 전망을 또 상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른 물가가 하반기에는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된 것으로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도 커진 건데요. 빅스텝, 즉 금리를 한꺼번에 0.5% 올릴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대폭 올린 한국은행. 원자재 가격의 흐름, 또 공급 차질 상황, 소비 회복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한은은 다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에 4.7%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당분간 5%를 웃도는 상승률이 이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한 달도 안 돼 물가 전망을 사실상 수정한 건데 예상을 뛰어넘은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기업과 가계가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가 3%를 웃돌고 있는데 이를 잡지 못하면 고물가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이 다음 달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커졌지만 이 총재는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진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 이를 통해서 환율에 주는 영향, 여러 가계의 이자 부담 비용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만 환율마저 이틀째 연고점을 갈아치우면서 한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경찰이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도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갖고 하셨나요?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관 등 10명가량을 투입해 구청장실과 비서관실 등 관련 부서에서 PC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1월 수행비서를 통해 구청 직원과 주민 등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수행비서는 선물을 건넨 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담아 보낸 사과를 잘 받으셨냐는 확인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주민 등에게 사과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비서들이 보낸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구청장은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6일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 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빌려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 수백 명이 붙잡혔습니다. 회원만 11만 명을 두고 마치 기업처럼 움직였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를 수시로 방문해서 어떤 차량이 단속을 하러 돌아다니는지 차량 번호를 수집한 뒤 업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저항하는 남성을 양옆에서 붙잡습니다.
붙잡힌 30대 남성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이 총책은 지난 2019년 공범이 체포돼 꼬리가 잡혔지만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도피 기간에도 운전기사 등 종업원 22명을 고용해 총 35억 원에 이르는 성매매 알선을 이어가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고수익을 얻고 그러다 보니 이들 범죄자들이 기업화되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광고 사이트까지 운영하며 22억 원을 챙긴 조직원 29명도 적발됐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광고 사이트는 성매매 업소 500여 곳이 광고하고 회원수가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특히 인근 경찰서에 수시로 오가며 경찰 소속으로 보이는 차량 번호만 골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조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집한 차량 번호를 성매매 업소 주변 차량들과 일일이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달 동안 성매매 업소 248곳에서 조직원 370명이 붙잡혔고 총책 등 간부 10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 약 70억 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나머지 범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정부가 의약품을 파는 자판기, 말 그대로 약 자판기 시범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소비자는 편리하게 약을 살 수 있지만 비대면 투약의 우려도 잇따릅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 말살 정책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판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약사가 등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가 아파가지고 왔는데요. 화상 통화로 증상을 듣더니 약을 고릅니다. 식전이나 식후, 공복 시에 식사 무관하게 드셔도 가능합니다. 복약 지도가 끝나자 자판기 투출구에 배탈약 2개가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약국이 문을 닫는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쉽게 약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시범 운영을 허가한 약 자판기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10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모든 게 카드로만 되고 또 모든 영상, 음성이 다 녹화되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는 약 자판기가 약사 말살 정책이라며 전면 투쟁에 나섰습니다. 약 자판기 허용하면 국민 건강 개선된다. 비대면으로는 제대로 된 환자 상태 파악이 어려운 데다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약 자판기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판매 장치이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약사회가 약 자판기 사업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 가운데 정부는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서 3년 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정부 여당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은 당시에도 인권 침해 논란이 적지 않았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문제를 제기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살인자로 단정하고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한 헌법.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과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조치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장귀순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 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열람 요청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흔히 엑스포라고 하죠.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해서 각국이 만드는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 행사로 불리기도 하죠. 비슷한 형태로 과거 대전과 여수가 엑스포를 주최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등록된 엑스포는 우리가 아직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2030년 엑스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만약 유치를 한다면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고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그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대표단이 지금 국제 박람회 기구가 있는 파리에 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동행 취재하고 있는 권현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조합니다. Strongly committed to World Expo 2030 Busan. In fact, we have made it a core national agenda.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전 당시 100만 명의 피난민을 수용했던 부산이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성장한 역사를 강조하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Busan knows from direct experience how humanity can move forward together.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지원했고 Where everyone around the world can celebrate, enjoy, and experience the future.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BTS도 홍보 대사로 활약하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예상 관람객은 3,480만 명으로 경제 효과는 61조 원에 달합니다. 민간 프라이빗 섹터 쪽에서도 저는 이 박람회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지지를 이만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박람회 기구는 내년 11월 부산,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중 최종 개최지를 투표로 결정합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민주주의, 여성인권, 첨단 산업 등에서 한국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며 회원국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미중 갈등 그리고 북한 핵실험 징후 등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대외 환경이 경제 사정 못지않게 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네. 먼저 북한 핵실험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할 준비를 다 끝냈다 이런 관측들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좀 잠잠하죠.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풍계리에 있는 북한 핵실험장의 준비는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만이 남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북한이 언제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것인지 이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에 엄중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의 물밑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블링컨 장관 만나셨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미국도 지금 북한과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양제츠 정치공원을 만나서 룩셈부르크에서 4시간 반 동안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 핵 문제도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이런 도발보다는 대화와 외교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 당연히 이제 추가 제재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한미 간의 독자 제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대비한 논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긴밀히 공조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에 도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확장 억제 그 협의체라든지 또 이러한 그 추가 독자 제재, 즉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이나 개발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박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텐데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 한미 간의 논의, 방책 이런 것들은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최우선 문제 중에 하나이고 북한을 대화와 외교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이런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지금 북한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제의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외교의 길로 다시 복원하는 길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특히 실질적인 비핵화로 갔을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 협력이나 또 삶의 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러한 그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이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정부가 일종의 반중, 반러시아 전선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이 결국 북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와 인권 이런 기본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를 특정해서 이것을 배제하거나 또는 소외시키거나 또는 겨냥을 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또 국제적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논의가 될 텐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에 우리가 참여하면 물론 뭐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외교적으로는 조금 북한 문제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시다시피 지금 평화로운 나라를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헌장 위반이고 또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이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과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인도적인 지원을 쭉 해왔고 또 오늘도 그 추가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회복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같은 그 정상회의 기간 중에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한일 문제도 좀 풀어야 할 텐데 이제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 때문에 좀 가로막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양국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신뢰를 회복을 하고 공동 이익에 바탕을 둔 그러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 방안을 그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어떤 좀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올해 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합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출연을 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조금 미국적으로 치우치는 듯한 것에 대한 우려의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한중 관계가 너무 방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중 관계 중요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고 중국은 또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꾸준하게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바탕을 둔 이러한 그 한중 관계를 앞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양측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국 방문 뭐 같은 것도 물론 뭐 올 가을에 중국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 방문도 좀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중 정상회담 뭐 좀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시기에 만나고 싶다. 또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왕치산 부주석이 지난번에 취임식에 와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사정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면 그런 그 정상 방문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적으로 뭐 해야 할 일이 많은 같은데 앞으로도 큰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50년) 가까이 홍콩의 명물이었던 수상식당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로 폐업한 뒤 다른 항구를 찾으러 떠난 길에 뒤집혀서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홍콩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중국 황궁 모양의 거대한 배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수상식당 전보가 46년간 머물렀던 홍콩 에버딘항을 떠나던 모습입니다. 咁呢個失落一定係有㗎啦，亦都唔係話淨係我呢個區嘅失落，我又覺得香港一個損失。 일주일 전에 이 모습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예인선에 끌려 새 정박지를 찾아 이동하다가 남중국해에서 전복된 겁니다. 1976년 마카오의 카지노 재벌 스탠리 호가 만든 전보는 세계 최대 수상식당으로 수십 년 동안 홍콩의 명물이었습니다. 90年代最風光㗎啦！嗰陣時夜晚啊，哇幾多人嚟啊！尤其啲日本遊客啊，呢度啲車啊擺到滿晒。 영화 007 시리즈, 도둑들 등의 배경이 됐고 영국 여왕과 유명 배우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2020년 3월 문을 닫았고 새 주인을 찾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착잡합니다. 好可惜啦，覺得即係珍寶都有幾十年嘅歷史㗎啦嘛。咁其實都可以除咗係香港人，同埋亦都吸引好多外嚟嘅遊客。 외신들은 전보의 침몰이 홍콩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한국 수영의 새 역사 황선우가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종목 역대 한국 최고 성적으로 우리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차지한 건 박태환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결승전에서도 황선우의 기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분 44초 47, 1위 포포비치의 1초 26 뒤진 2위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막판 스퍼트가 강렬했습니다. 황선우는 마지막 50m 구간에서 27.14초로 28초대를 기록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톰 딘을 앞질렀습니다. 오버 페이스가 많이 보여가지고 뒤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였었는데 이번 레이스는 그 경험을 토대로 후반에 스퍼트를 올리는 전략을 세워서 자신의 한국 기록도 시원하게 갈아치웠습니다.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작성했던 한국 기록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0.15초나 단축했습니다. 한국 선수의 세계선수권 메달은 2011년 박태환 이후 11년 만입니다. 200m 종목에선 2007년 박태환의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황선우가 그 기록을 깼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자존심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결승 진출 선수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당당히 입상에 성공. 이 종목 역대 4번째 아시아 선수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가파른 성장세의 황선우.
2024년 파리올림픽 메달의 꿈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가수 이승철 씨는 6.25 참전용사들과 아리랑을 합창했습니다. 레몽 베나르시를 비롯해 그가 초대한 프랑스 노병들의 눈물 어린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는 6.25와 베트남전에서 싸웠던 부친이 현충원에 잠들어 계시기에 생면부지 대한민국을 지켜준 분들이 남같지가 않습니다. 베나르시는 내가 좋아하는 나라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고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유엔군 전사자 묘지에 퇴역 용사가 묻힌 첫 사례였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인의 대한민국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캐나다의 허씨 형제는 생사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참전한 동생이 걱정돼 형이 뒤따라 한국 땅을 밟았죠. 서로 소식을 모르던 어느 날 동생은 성이 허씨인 병사가 총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캐나다에 있어야 할 형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형은 거리던 동생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동생은 죄책감을 떨치지 못한 채 숨지면서 형 곁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61년 만에 재회해 나란히 누웠습니다. 캐나다 참전용사 존 코미어 씨가 오늘 유엔공원에 안장됐습니다. 뇌졸중을 앓으면서도 꼭 한국에 묻히게 해달라고 부탁해 뜻을 이룬 겁니다. 그는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아직도 전쟁 상태라는 걸 늘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유엔 공원에 잠든 11나라 2,314분 중엔 부인 10분도 합장돼 있습니다. 호주의 낸시 휴머스턴 씨는 결혼 3주 만에 남편이 전사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지만 평생 홀로 살다 유언했습니다. 이제 남편 곁에 있고 싶다고. 유엔 공원에서 일하며 아버지 묘소를 지킨 아들도 있습니다. 캐나다인 레오 더메이 씨는 젖먹이 때 입양돼 50여 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65살까지 10년을 아버지 곁에 머물렀죠. 해마다 11월 11일 오전 11시가 되면 세계 6.25 참전용사들이 부산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묵념합니다. 추모 행사 부산을 향하여를 제안한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가 작년 11월 11일 유엔 공원에서 자작시를 낭송했습니다. We know the things we were in our precious youth will stay held sacred here by hearts we saved and love. 70여 년 전 이영만리까지 달려와 피 흘려준 꽃다운 젊음들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제 전우들 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노병들이 우리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유엔 공원에 잠든 영혼들이었습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6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는데요. 그중 정선이 35.9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도 습한 가운데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대전과 전주 32도, 서울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 날씨로 인한 유의점이 있다면 서쪽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남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현재 남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일은 일본에 머물며 우리나라는 장마가 하루 쉬어가겠고요. 이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때는 많고 강한 비가 예상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